최근 SNS와 입소문을 통해서 나를 위한 투자, 착한 소비 바람이 불면서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크라우드 펀딩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크라우드 펀딩, 정확히 어떤 투자를 의미하는지 또 장단점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크라우드 펀딩 기업협의회 고영기 회장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 고영기 회장님한테 실제로 크라우드 펀딩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기업협의회는 몇 개나 가입됐어요, 여긴요? 협의회는 이제 한 14개 업체들이 가입되어 있고요. 네. 정식으로 이제 인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한 5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자, 크라우드 펀딩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최근에 인기가 좋다 그러는데. 네, 크라우드 펀딩 영어로 설명이 되어 있죠. 네. 제도적으로는 온라인 소액 투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정확한 의미는 그런 겁니까? 그렇죠. 법적 용어는 그렇고요. 크라우드는 대중을 의미하고 펀딩은 투자를 하고 돈을 받는다는 의미니까요. 네.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하나의 새로운 방법이다. 그런데 이제 이게 급부상하게 된 것은 인터넷이 생기고 그 위에 SNS라고 말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생기면서 나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제 온라인 시장의 기업이 또는 프로젝트를 가진 사람이 데뷔를 하고 투자자들은 그걸 보고 새로운 거를 발굴하고 투자를 하고 수익을 얻는 이제 그런. 그럼 기존의 오프라인 투자하고 어떤 점이 차별을 나가는 거예요, 이게요? 온라인이니까 이제 투명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이제 그 집단지성이 이제 움직이겠죠. 대중들이 저기는 돼, 저기는 안 돼. 여론 형성이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신뢰가 기반이 돼야 되는 것이 더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 입장에 봤을 때는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뭐 그런 투자 기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새 시대에 맞는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이게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됨으로써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발전이 됐었거든요. 제가 이제 기자 시절에 한 2003년이었었나요? 영화 펀드를 한다라고 해서 그때 초창기였었어요. 근데 그때도 뭐 인터넷도 됐고 했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디지털 시스템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에 돈을 모으거나 배분하거나 실제 수익률 나눠주거나 지급하는 부분들이 어쨌거나 완벽한 디지털은 아니었거든요. 이제 아날로그가 섞여 있으니까 끝나고 나면 뭐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심쩍어 하는 부분. 이제 그게 벌써 한 13년 전인데 지금은 A부터 Z까지가 완벽한 디지털 기록이기 때문에 신뢰성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크라우드 펀딩에는 뭐 후원형이 있고 뭐 증권형이 있고 대출형이 있다는 후원형 같은 건 상당히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내가 밀어주는 거 아니에요. 될 거다 하고. 한마디로 공동구매이고 선구매 방식인데 만일에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없으면은 이제 호응도가 낮기 때문에 시장의 피드백을 미리 본 거죠. 생산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시장 검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생산할 수 있는 자금을 이제 확보한 다음에 배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도 하겠죠. 사모펀드하고는 뭐 다른 차원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뭐 질적으로 좀 다른 측면이 많이 있죠. 네. 자,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지 한번 우리 평론가님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이제 공식적인 크라우드 펀딩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이제 수치를 밝혔는데요. 이제 1월에 도입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된 후에 현재까지 197개 기업의 27건이 이제 펀딩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체 자금이 297억 원이 모였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기업 수로 나누면 한 기업당 1억 5천만 원 정도가 모았다 하고 이제 성공 비율이라고 해서 처음에 이러이러한 아이디어입니다. 이러이러한 프로젝트입니다. 해서 이제 모으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성공 비율이 52%. 그러니까 아이디어라든가 창업 프로젝트만으로도 절반 정도는 자금이 몰렸다라고 해서 이 정도라면은 굉장히 밝죠, 전망이. 이제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로 되기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께서는 실제로 크라우드 펀딩 기업 협의회에 계시니까요. 많은 사례를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뭐 언론에서 좀 난 걸 제가 봤습니다. 그죠? 크라우드 펀딩에 이런 사례가 있다. 뭐 영화도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초기 기업의 경우에 엔젤 투자를 받기가 어렵고 자기 자신을 설명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예를 들면 뭐 그 B2C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고객으로 삼고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기업인 경우에는 자신을 더 많이 노출하면서 투자도 받고 이랬을 경우에 이제 그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초기 기업들이 존재감이 약해서 비즈니스가 약하고 투자도 못 받을 때 뭐 업체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확실히 그 변신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랬군요.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를 하고 이제 지금은 시스템화가 됐습니다. 아까 2003년 말씀 잠깐 하셨는데 지금은 이게 제도적으로 그 정립이 잘 됐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또 중간 과정을 보고 정산을 하는 것까지
그 개입하는 분들도 많고 또 그 뒤에 이제 시스템이 연결이 돼 있어요. 전 프로세스를 알 수 있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완전히. 그래서 예를 들면 영화에 투자를 하고 네. 이제 검색 엔진으로 이 영화의 관객 수가 얼마나 늘어났나를 매일매일 보면서 관객 수가 늘어났으니까 내가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걸 예측할 수도 있고 그거대로 네. 정산되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화 얘기하셨는데 뭐 다른 업종까지도 이렇게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게 또 크라우드 펀딩의 매력입니다. 근데 네. 일반 우리가 펀드 투자를 한다. 굉장히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주식형 펀드, 뭐 네. 채권형 펀드, 좀 이렇게 좀 색다르면 파생 펀드 정도인데 네. 분야가 굉장히 이제 다양한 거죠. 왜냐하면 영화 펀드도 있지만은 이제 게임 업체, 정말 신생 업체들이 이러이러한 게임, 뭐 프로젝트를 했을 때 게임 마니아 입장에서는 좀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되겠다라고 할 경우에 새로운 투자의 기회가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이제 식음료, 와인 펀드 등도 있고, 와인 패션도 펀드도 있어요? 패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유자들 입장에 투자자들 입장에 봤을 때는 또 내가 잘 알고 있는 분야. 그렇죠. 왜냐하면 주식 채권 잘하는 사람이 국민에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 게임 전문가는 분명히 있고요. 네. 의류 전문가, 패션 전문가는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새로운 투자처 발굴이라는 그런 또 매력도 어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 보시기에도 그렇습니까? 이 예비 투자자들에게 네. 지금 뭐 정철진 평론가에서 말씀하셨지만 주식이라 증권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솔직히 저너 개미 투자 어렵죠, 또. 또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해볼 만하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에 가입하거나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제 희소식이 되고요. 네. 특징 중에 하나는 펀드는 그것을 운용해주는 그 전문가가 별도로 존재하지만 네. 지금의 시대는 일반인들도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시대로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시대에 맞는 투자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뭐 검색해 보면은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직접 투자를 한다는 점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잘 그 불일치가 일치된다는 점이 좀 다른 거고요. 네.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조금 2, 3년 정도 앞서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그 수익률을 연으로 환산했을 때 IRR이라고 하는데 네. 2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율 20%가 넘는 것과 좀 비슷하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쨌든 지금 대체 투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모든 투자가 다 나올 수 있는 통로다. 이렇게 보시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크라우드 펀딩의 분야는 한 10개 정도 넘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더 많다고 보나요? 아까 게임, 영화, 뭐나, 예. 많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홈쇼핑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의 그 프로젝트, 이 상품을 얼마나 많이 팔 것이냐 하는 거에 미리 투자를 하고. 그럼 이 경우에는 이제 팬덤 네트워크가 움직이는 거예요. 소비자, 기존에 내가 구매를 많이 하던 소비자가 내가 볼 때는 저게 될 거야라고 생각할 땐 투자자로 변신할 수 있겠죠. 이제 프로슈머의 그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좀 흥미롭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뭐가 될 것 같다 그러면은 할 수 있다. 만약에 거쪽에서 오픈만 한다 그러면은 네. 그렇게 되네요. 자, 아무튼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관심을 저희들이 흥미 있는 걸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예민한 문제. 네. 예. 정철진 평론가께서 처음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창업 성공률과 이 소위 말하는 성공률이 같다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유형을 나눌 수는 없지만 벤처 투자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확실한 이 보증된 사업이 아니라 네. 나의 분석, 나의 예상, 나의 전망을 통해서 매기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위험성으로 따지면 이게 큰 군에, 고위험군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를 들면 50만 원 펀딩했다. 네. 근데 만약에 의료 사업이 홈쇼핑 의료 사업이 나서 잘 안 팔렸다. 그럼 50만 원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이 굉장히 이제 크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가장 큰 위험은 역시 이제 그 투자에 대한 위험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당국도 이제 1인당 한도도 정해놓고 현재로서는 그런 이유가 네. 이게 이제 정착이 되면 더 세부 분석도 나오고 또 그것을 전문적으로 분석해주는 그 업종군도 나오겠지만 네.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성공률 자체가 낮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위험인 거죠. 성공률은 아직 낮은가요? 그건 이제 우리나라 벤처의 성공률이 낮은 것과 거의 이제 자기 답변을 안 비례하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벤처의 성공률도 있고 네. 이 투자의 성공률을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최근 들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네. 이걸 대체 투자로 좀 많이 포지셔닝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벤처 기업이 탄생에서부터 이 투자자들이 회수할 때까지 그 확률과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네. 이 기업이 해 나가는 여러 가지 산업을
잘라서 보면은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될 수 있겠죠. 네. 이 프로젝트들의 성공률은 또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위로 이제 묶어서 우리가 상품화하는 것들이 저희 이제 중개업자들의 역할인 것 같고 네. 이런 대체 투자의 성공률은 아직 이제 우리가 본 적이 없죠. 피해 사례가 좀 나온 건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허위 공시, 우리가 주식으로 따지면 허위 공시와 거의 이제 맞게 생각하시면 연상이 되는 겁니다. 이제 네. 프로젝트는 굉장히 훌륭한데 네. 이제 알맹이가 알고 보니까 이제 없는 경우,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고의적인 이제 피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잘 피해 나가려면 어떡하면 그건 이제 본인이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두 가지 실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열심히 했는데 노력한 만큼 안 나오는 이 경우는 정말 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이 모든 자체가 이제 사기인 경우 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귄 경우도 있나요? 별로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죠. 없지만은 이제 그런 경우가 외국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정말 활성화되어 있는데 네. 하여간 진짜 거기는 뭐 자기가 개인이 뭐죠? 요리 같은 거 하나 파스타 해놓고선 뭐 이거에 성공한 경우 예, 할수 있다. 그래도 뭐 70만 원, 80만 원씩 뭐 700달러씩 모금이 되고 그러니까 조금 발전된 사회에서는 굉장히 좀 그런 게 열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호 신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투자 가능성이 있다. 재미도 많이 있는 것도 같고요. 벤처 기업이 네. 활성화할 네. 수 있는 뭐. 근데 이제 시장이 성장하려고 그러면 네. 다양성이 인정돼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또 부작용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증권형, 그러니까 그 기업의 주식을 투자하고 프로젝트에 어떤 지분을 갖는 형태로 투자하는 증권형의 경우에는 사실 제도적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의 의무가 정해져 있고 그 공시의 그 의무대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을 경우에 네. 사후 책임성이 또 크게 뒤따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뭐 약간 염려는 좀 덜 하셔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후원형, 증권형 말씀하신데 하나 남은 게 대출형이 있다고. 대출형, 대출형은 P2P 어떤 대출형. 거예요, 그건요? 그거는 이제 주로 개인에 많이 집중이 돼 있고요. 개인은 투자를 받는다는 방법이 대출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앞으로 할 것인데 자금이 이렇게 소요되고 나는 얼마만큼의 그 이자를 얼마만큼 기간 내에 갚겠다. 이건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십시일반 뭐 1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참여해서 그걸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정치인들이 이렇게 뭐 저 대선에 나갈 때 이런 펀딩 같은 거 해서 수익률 나눠주고 했었잖아요. 그죠? 네. 유력 정치인들이. 그렇죠. 그때 많이 모였던 걸로 기억하기도 하는데. 예, 근데 그건 이제 팬심과 많은 좀 의도가 많이 다른 거죠. 거기에 네. 이제 후원형에 뭐 가깝다. 가깝다. 예, 아. 그렇습니다. 대출이. 자, 그 회장님 크라우드 펀딩은 뭐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네, 일단 예. 뭐 검색을 해보셔야 될 것이고요. 예. 지금 이제 제도적인 크라우드 펀딩을 소개를 좀 드리면 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크라우드넷이라고 하는 지금 그 사이트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넷이요. 예, 네. 이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네. 저희 크라우드 등록된,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인가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 14군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8군데의 저희와 같은 전업 플랫폼이 있고 6군데의 증권사가, 현재 증권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넷에 보시면은 거기에 표시되고 있는 그 플랫폼들이 이제 정식으로 인가돼서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전업 플랫폼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좀 구체화시켜서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증권사를 운영하지 않고 네. 이제 초기에 우리 미디어를 하고 있지 않은데 처음에 우리 알고 있는 포털들 다음이나 네이버가 벤처에서 출발해서 새로운 업으로 탄생을 했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스탠드얼론으로 이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전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회장님이 직접 운영하고 계시니까 그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할 때 주의할 점, 네. 뭐 예를 들면 예민하게 좀 봐야 될 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뭐 평론가님께서도 아까 잠깐 언급하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떤 기업인지, 누가 운영하는지, 네. 이분들은 어떤 행적이 뒤에 성공 사례가 있었는지 분명히 그걸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투자를 하고 나서 언제 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지 이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인지 채권 투자인지 이제 가려봐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나 홈쇼핑 이런 것들은 유통이 되거나 이 상영이 될 때 그러고 나서 그게 종료될 때 회수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셜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셔야 되고 최근에는 스타트업 그러니까 그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미디어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그런 미디어를 통해 전문 미디어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고 오픈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또 성장 기록을 쭉 누적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업이 펀딩하기 이전에 어떻게 이 기업을 이끌어왔는지 그런 그 스케일업하는 그 과정을 볼 수 있도록 역으로 거슬러 갈 수 있게끔 네. 지금 일기장 같은 시스템을 또 두고 있으니까 크로스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신뢰나 믿음인 것 같아요. 하고 공부해야죠.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도 공부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치 크라우드 펀딩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업의 성장 스토리를 알아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뭐 회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근데 이제 그 기업이 우리가 아는 뭐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성장 스토리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분명히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네.
이제 많은 어떤 신뢰 검증 방법이 나올 것이다 좀 생각하고 있고 제가 또 하나 좀 이 크라우드 펀딩을 좀 높게 보는 게 요즘에 우리가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지금 꼭 비트코인 외에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크라우드 펀딩과 결합되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정말로 이 상승을 가질 수가 있지 않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어떤 이게 어려운데요. 가령 이런 거예요. 중고차가 있어요. 그 블록체인 기술 적용하면 이 중고차의 역대 이력이 다 고스란히 누구도 훼손되지 못하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A부터 D까지 팔렸다고 봅시다. 그러면 A, B, B, C, CD 기록이 하나하나 블록화가 돼서 고스란히 남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D 단계에서 이걸 사는 사람이 굉장히 앞을 다 보고 하는 거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P2P 대체 크라우딩은 이게 적용이 된다면은 저 사람이 돈 빌려준 전주에 대한 신뢰도, 갚은 사람에 대한 기록들이 딱 빌려줄 사람이 보면 아는데 만약에 100번을 다 잘 갚았다. 무조건 또 대출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을까요? 이제 앞으로 그런 게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평면적인 공시가 의무화돼 있으니까 그걸 믿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 이제 그 히스토리를 알 수 있도록은 각자의 플랫폼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완벽한 거짓말은 진실이라고. 그러니까 반복적인 거짓말이라고 보여줘도 그게 반복적으로 일관성이 있다 그러면 사실 진실에 가까운 거거든요. 지금 시대는 이제 소셜 레퍼런스, 소셜 크레디트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섞여 있는 여러 정보들이 어떤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사실에 가깝겠죠. 이것들을 이웃하는 다른 그 투자자들하고의 정보를 교류하면서 집단지성의 어떤 그 확실성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형성되는 어떤 사회 시스템 이런 것들도 많이 같이 선결되어가는 과제 아니냐 그런 느낌도 제가 드네요. 회장님 말씀 들으니까. 자, 그 크라우드 펀딩 시장이 보다 성장하기에 필요한 정책이라 그럴까요? 이 점에 대해서 두 분 좀 말씀을 좀 듣죠. 저는 일단은 좀 당국에서 서서히 좀 시장을 열었으면 좋겠다. 현재 기업들에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좀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도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는 좀 벤처 위주로만 가고 있는 점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도를 좀 열어서 이 기술은 빠르게 발달되고 있고 신뢰도에는 검증 작업도 커지고 있으니까 저는 요즘 중소기업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견기업에게도 좀 이 크라우드 펀딩의 기회를 이분들 주식 코스닥 요즘 그닥 그렇게 어렵죠. 그렇거든요. 좀 그런 또 창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어떨까? 또 이런 정부에서 그런 마인드를 좀 관련 당국에서 갖고 있나요? 어떻게 좀 그런 정보 들으신 건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벤처용이다 이런 식으로만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소나 중견기업이 어떻게 보면은 직접 네트워크를 하시니까 플랫폼을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더 기업의 성장 스토리라든가 신뢰도를 가져갈 수 있지 않냐 생각도 드네요. 평론가님 말씀을 제가 언뜻 들었을 때는 비전문가입니다만은 사실 다양성이 전 중요하다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고 이게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자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어떤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넓게 열려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평론가님 말씀하신 부분은 원래는 이제 이 법이 초기에 시작될 때 아주 조심스럽게 시작되기 위해서 중소기업 창업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만 이 크라우드 펀딩을 하도록 허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업력 제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업계에서 볼 때는 시장을 더 키워야죠. 투자자들이 마음껏 다양하게 보고 이제 스스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면서 이렇게 이제 시장이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요. 업종 제한, 업력 제한 이런 것들도 좀 완화되고 이렇게 넓어졌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 3종 세트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는 투자에 관한 광고가 좀 허용이 돼야 된다. 지금 광고가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이제 플랫폼 안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게 아니라 홍길동을 홍길동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런 펀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를 알리지 못하고 있어서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다. 투자 광고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가 말씀하셨던 업력 제한이가 있고 더불어서 이제 업종 제한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통적인 어떤 산업에 스타트업이 혁신을 가지고 붙이면서 새로운 업으로 막 크게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업도 공유경제가 되고 금융업이라고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것들도 단순 대법이 아니라 P2B 대출도 있고 핀테크로도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다양하게 열 필요가 있다. 음식업, 숙박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음식업도 프랜차이즈로 글로벌라이제이션 하고 있는데 그걸 좀 확산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투자자들의 투자 한도가 지금 규제가 있는데 투자자 보호 장치 중에 하나죠. 이제 이걸 좀 단계적으로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평론가님 간단하게
하신 말씀.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새 시대에 맞는 너무 찬성만 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찬성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함께 나아갈 그러니까 전망인 것이죠. 전망.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도도 높고 투자의 실패 위험은 항상 있지만 전망으로 봤을 땐 저는 항상 우리가 은행에 가서 대출 받고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뭐 진짜 그런 경우보다 이 대중에게 오픈해서 자신의 어떤 계획을 알린다는 뭐 그런 점은 높게 평가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좀 신뢰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거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다 생각도 좀 저는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국 크라우드 펀딩 기업 협의회 고영기 회장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